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5편 들어갈 거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그래서 시험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 제5편하고 제6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제 5편 부분, 그리고 6편 부분. 이것이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우리 역시 이제 시험에 합격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편의 경우는 조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의 경우도 5편의 경우는 문제를 가능한 한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양의 입경 구분과 토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토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토성 하면은 이게 뭐 토양의 성질인가 뭔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토성이라는 말은 토양의 구성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성이란 말은 토양의 구성. 그러니까 토양이 점토라든지 또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토양의 구성을 토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토성 하면은 토양의 구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뭐 자갈이다 또는 모래다 또는 점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의 구성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모래하고 점토하고 자갈하고 이런 거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입자, 소위 말하는 그 입자가 있겠죠. 이 입자의 지름, 이걸 입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입자의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게 이제 표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자갈, 그 다음에 왕모래, 거친모래, 중모래, 가는모래, 고운모래, 가루모래, 찰흙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미국 농무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국제 토양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공부를 하냐? 이거는 국회 토양학회법에 의한 구분만 보시면 돼. 그래서 국제적으로 토양학회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겠는가? 그러면 자갈이다, 왕모래다, 거친모래다, 중모래다 막 이렇게까지 다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갈하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거친모래,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가는모래,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미사, 그 다음에 점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갈의 경우는 지름이 2.0mm 이상인 것. 그리고 자갈은 2.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친모래는 2.0에서 0.2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쭉 내려가서 가는모래는 0.2에서 0.0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미사 하면은 0.02에서 0.002 이렇게 되고, 점토로 가면은 0.002 미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지금 밑줄 끄라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은데, 도저히 뭐 이거 다 암기하기 싫다, 하나만 암기하겠다 라고 하면 점토만 암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점토의 경우는 0.002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점토다라고 한다면 지름이 0.002 mm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02 mm 미만인 것을 점토라고 그런다. 점토다 하면 우리 보통 말할 때 찰흙, 이게 점토입니다. 그래서 점토는 지름이 0.002 mm 미만이다. 아주 작은 입자, 이걸 점토라고 합니다. 모래 중에서도 미사, 아주 가는 모래 하면 0.02에서 0.002. 그래서 0.002에서 0.02다 라고 한다면은 0.02에서 0.02까지 가니까 100을 곱하면 100배. 요 정도는 이제 미사다, 가는 모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점토는 0.002mm 미만이다. 요거는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더 있으면 머리에 소위 말하는 용량이 조금 자기는 한 486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0.002에서 0.02까지는 미사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로 와서요.
그리고 자갈이다, 모래다, 미사다, 점토다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에 점토 있죠. 점토의 2번을 한번 봅시다. 모래 부분과 점토와는 그 성질로 보아 교질성의 강약에 따라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질성의 강약에 따라 구분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점토가 모래와 그 성질이 판약이 다른 점은 물과 양분의 흡착, 흡수에 의한 용적의 변화, 다시 말하면 가소성, 흡착력 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점토가 모래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선 물과 양분을 흡착하는 흡착력이 모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모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면 물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흡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토의 경우는 입경이 0.002mm 미만이 아주 이렇게 작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면은 물을 좀 보유하는 힘이 강합니다. 모래보다 훨씬. 그렇게 이런 물을 보유하는, 다시 말하면 흡착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흡착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가소성이 크다 이랬다. 자, 가소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소성은 소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냥 가소성 이렇게 되는데 가짜를 줄여서 소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면은 변형이 됩니다. 변합니다. 자, 변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힘을 이제 제거를 했다. 제거를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느냐 되돌아가지 않느냐,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이걸 소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힘을 제거를 했다라고 해도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이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륵이 있단 말이야. 지륵이 있으면 지륵에다가 이 손으로 힘을 줘가지고 조금 눌렸다고 합시다. 눌리면 모양이 바뀌죠. 모양이 바뀌는데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떼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까? 안 되돌아가죠. 그죠?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죠. 이걸 소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토는 자, 특징이 뭐냐? 이러한 소성과 또 흡착력, 이것이 아주 크다. 소성과 흡착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게 특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소성, 흡착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드 한번 봅시다.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점토 중에서도 그 알갱이가 더 작은 거, 이걸 콜로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콜로이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토 중에서 더 작은 조그마한 알갱이, 이걸 콜로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3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콜로이드는 틸든 현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콜로이드 용액에 강한 비트를 쬐어서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의 통로가 밝게 나타난다. 그래서 콜로이드가 비트를 쬐우면은 우리가 햇빛을 딱 받으면은 진흙 중에서 진흙에다 햇빛을 딱 받으면은 그게 빛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같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콜로이드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 하냐면 틸들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틴들 현상. 자, 틴들 현상 요걸 밑줄 딱 그어놓으시고요. 틴들 현상의 정의가 이름이 그 뜻이 뭐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틴들 현상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틴들 현상은 콜로이드 용액의 특유한 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틴들 현상은 이것은 콜로이드의 특이한 특성이다. 그래서 콜로이드 하면 틴들 현상을 나타내는구나.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가 용매 분자나 다른 분자와 충돌을 하여 불규칙적으로 돌아다니는 운동, 이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런다. 자, 브라운 운동이다라고 한다면은 콜로이드 입자끼리 부딪힌다든지 다른 용매와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게 산만하게 불규칙적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을 브라운 운동을 한다. 브라운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브라운 운동은 입자가 작을수록 격렬하다. 콜로이드는 점토 중에서도 입자가 더 작은 거다라고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이 콜로이드의 경우에 이러한 브라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는 일반적으로 대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전하라든지 양전하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음전하 양전하 이런 것들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되어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콜로이드의 특성이야. 그러면 콜로이드의 특성하면 요 세 가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콜로이드의 특성하면 틴들 현상이 있구나, 브라운 운동을 하는구나, 대전되어 있구나, 그지?
대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틴덜 현상, 브라운 운동, 대전되어 있다. 자, 이것이 뭐다? 이거 바로 콜로이드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더 봅시다. 콜로이드는 뭐다? 점토의 일종이야. 그런데 점토가 0.002mm 미만이죠, 입경이. 그런데 콜로이드는 그보다 더 작은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더 작다면 어느 정도를 말하냐? 0.001mm 미만을 보통 콜로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토의 입경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점토. 그래서 0.001mm 미만을 콜로이드라고 그러고, 이런 콜로이드는 틴덜 현상, 브라운 현상,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무기입자의 포면적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무기입자로 나오는데 우리 이제 토성을 볼 때 자, 고상이라는 게 있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액상이 있고 기상이 있었죠. 이거는 고체 상태, 기체 상태, 액체 상태인데, 고체 상태가 바로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액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기 수분을 말한다. 그 다음에 기상은 공기 수분이 아니라 토양이니까 지금 토양 수분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고, 토양 수분을 말하고, 기상은 토양 공기를 말한다. 이랬죠. 자, 그리고 입단 구조에서 볼 때 토양 수분은 주로 소공극에 차 있다. 그리고 토양 공기는 주로 대공극에 차 있다. 그리고 이 대공극은 바로 이런 공기나 수분 같은 것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상 중에 무기물이 약 45% 정도 되고, 유기물이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액상이 약 25%, 기상이 약 25%,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적합하다. 작물의 생육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물이 뭐냐? 이 무기물이 바로 토양을 형성하고 있는 조암석으로부터 풍화작용이 일어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물의 형태로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리고 알갱이가 더 작아져 가지고 이 점토라든지 이런 게 무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게. 이게 무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입자, 이런 것들이 이 무기입자, 이런 무기입자의 표면적에는 표면을 쭉 뺑 둘러서 면적을 정거야. 자, 그러면 이 표면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토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물리, 화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은 액상과 고상, 그리고 기상과 고상의 접촉면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와 요것의 주로 접촉면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고상의 비포면적이 증대하면 액상이나 기상의 접촉면이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런 토양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화학적인 변화 같은 게 나타난단 말이죠. 물리적 변화, 화학적인 변화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느냐?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서로 바뀌어지는 경계면, 이런 경계면을 계면 이렇게 하는데, 계면 활성을 시키면,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계면 활성을 시킨다, 뭐 이런 말을 쓰지. 그러니까 이 경계면에서 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면의 넓이는 액상, 기체다, 고체다 하는 거는 이게 막 지 마음대로 변하니까 넓이를 잴 수가 없지. 그러면 넓이는 결국 이 고체 상태의 고상의 넓이를 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고상이다라고 하는 바로 무기물의 표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런 무기물의 표면적을 고상의 비표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상의 비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고체와 액체, 기체 사이 접촉면이 넓어지는 것이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그만큼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러한 무기입자의 표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양의 비표면적, 이것은 어떻게 재는 것이냐? 고상입자의 단위 질량당의 표면적, 다시 말하면은 제곱센티미터 %g으로 나타난다. 제곱센티미터 %g으로 이렇게 표면적을 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양의 표면적은 이 단위로 잰다. 이런 이야기야. 자, 이 단위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 무게 1g. 토양 무게 1g의 면적이, 표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재는 거야. 그래서 토양 1g당
면적이 얼마쯤 되는가 이걸 가지고 토양의 표면적을 측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토양 1g에 해당되는 무게, 그 1g에 해당되는 무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겠지, 고상이 있겠지. 이 입자들의 표면적, 그걸로서 토지의 표면적을 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그람, 이렇게 이제 단위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고상 입자의 단위 질량당의 표면적 제곱 센티미터 퍼 그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8페이지에 2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토양 비표면적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는데, 점토보다 등방향인 모래와 미사 같은 입자의 비표면적은 판산행인 점토 입자의 비표면적에 비하여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모래 같은 거, 모래나 조그마한 미사하면 가는 모래, 이런 가는 모래의 경우는 주로 약간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모래 자체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둥근 모양. 자, 이런 둥근 모양의 이 표면적, 둥근 모양의 표면적과 우리 점토를 보자. 점토는 좀 납작하게 판행입니다. 판행. 둥근 모양보다도 이렇게 판행이다 말이야. 납작한 판자 모양, 판행이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표면적의 경우는 이런 둥근 모양의 이 표면적보다는 이런 판행의 표면적이 훨씬 넓겠지. 그러니까 이런 점토의 표면적에 비해서 모래나 미사의 표면적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그 밑줄 끌 것은 모래와 미사 같은 입자의 비표면적은 판산행인 점토 입자의 비표면적에 비하여 무시될 정도로 작다 이렇게 돼 지금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양의 비표면적은 점토의 비표면적으로 재개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제? 모래 같은 건 무시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입경 구분의 기계적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기계적 분석.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할 때 뭐 점토는 0.002mm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0.002mm보다 뭐 큰지 작은지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 측정하는 방법에 침강법이라든지 그리고 피페트법이라든지 비중계법이라든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침강법은 뭐냐? 침강법은 물에다 이 토양을 담급니다. 담그면은 그 깔아앉겠죠. 깔아앉는 침강한단 말이야. 그러면 깔아앉는 속도, 침강하는 속도는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입자의 반경, 반지름을 R을 하면은 반지름의 제곱에, R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입자의 반경이 크면 클수록 깔아앉는 속도가 빠르다, 늦다, 빠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침강 속도는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밑줄 끊어 넣으시고, 따라서 입자가 큰 것은 빨리 깔아앉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강 속도는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경 구분을 실시하는 방법이 침강법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침강법은 뭐다? 침강 속도는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활용해서 입자를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그죠? 이게 총론 시험이다. 그러니까 침강 속도는 입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침강법, 2. 피페트법, 3. 비중계법 뭐 이런 식으로 보기를 내면 공부 안 해놓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침강법이야. 아시겠죠? 자, 침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침강법에 의한 입경 구분의 실험 한번 봅시다. 토양을 과산화수소로 처리하여 부식을 분해시키고 묽은 염산으로 석회를 제거한다 이런데, 토양 속에는 부식도 있고 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양 그 자체의 자갈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요 알갱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부식 같은 걸 제거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다? 과산화수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토양에다가 처리를 하면 부식이 분해되어서 제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에 내려면 토양의 입경을 재기 위해서 토양 부식을 분해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화학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답은 뭐다? 과산화수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밑줄 하나 끊어 놓으시고요. 밑줄 끊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산화수소는 분산제의 역할을 한다 이랬지. 분산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이렇게 입단 구조로 딱 달아붙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갱이를 떼내는 거야. 이렇게 분리시키네. 또 분산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NaOH다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나트륨이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NaOH는 분산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NaOH를 처리해서 입자를 또 분산시킨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이 입자 있죠? 이걸 체에다가 걸러냅니다. 체에다 걸러내는데 체는 0.2mm 체로 일단 걸러낸다. 그러면 0.2mm보다 큰 것이 뭐였죠? 쭉 보면 0.2mm보다 큰 게 가는모래, 세사모래라고 그랬죠. 그제? 그래서 0.2mm 채로 걸러내서 채 위에 남아있는 것은 조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네. 그러면 채 밑으로 떨어져 내려간 것은 그보다 더 가는 세사나 아니면 점토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0.2mm 채로 걸러내서 그 위에 있는 거, 이게 조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더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아까 볼 때 지름 입갱을 2mm 이상이 자갈이라고 그랬죠. 2mm 이상이. 그 다음에 0.2mm 이상이 뭐냐면은 조사다, 조사. 그 다음에 점토는 0.002 미만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채를 몇 번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2mm 채를 사용해서 걸러내면 2mm 채를 걸러내서 채 밑으로 빠진 거 말고 채 위에 남아있다. 남아있는 게 여기 자갈이에요, 자갈.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0.2mm 채를 사용해. 0.2mm 채를 사용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알갱이는 채 밑으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고 채 위에 남아있는 거, 이게 조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0.02mm 채를 사용해서 0.02 밑으로 떨어진 게 점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를 채를 사용해서 입갱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부식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구나.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자들을 떼어놔야 되겠다. 떼어나는 분산제로 사용하는 것이 수산화나트륨이구나. NaOH, 수산화나트륨이구나. 그 다음에 채를 가지고 걸러내서 자갈이다, 조사다, 점토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페트법이다라고 할 때, 피페트는 뭐냐면은, 피페트는 우리 실험실에 가면 아주 가는 간이 있습니다. 그 가는 간, 그걸 통해서 그 가는 작은 간, 그걸로서 액체의 어떤 질량이라든지 액체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그 가는 간이 있어. 이 간을 피페트라고 그래, 피페트. 그리고 피페트법은 결국 점토를 그 작은 간 속에 이어서 결국 입갱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마시면 돼요. 됐죠? 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의 결정 이랬습니다. 자, 토성이 아까부터 뭐라고 그래? 토성은 토양의 구성이랬죠. 그죠? 자, 토양의 구성은, 모래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모래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그 중에 미사, 아주 작은 모래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진흙, 점토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양의 구성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결정을 하는데 삼각도표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도표법 돼 있죠. 자, 삼각도표법 돼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삼각도표법에 의해서 판정을 할 때 토성명이 경계선상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계선상에 해당될 때는 작은 입자가 많은 그런 토성명에 따른다 되죠. 이거 밑줄 잘 끊어오세요.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 줄에 토성명이 경계선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작은 입자가 많은 토성명을 따른다. 작은 입자, 점토가 있고 모래가 있고 또 미사가 있다. 이보다 더 작은 미사가 있다라고 할 때 점토가 가장 작죠. 그죠? 점토가 가장 작죠. 입갱이. 그 다음에 미사고 모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도표법이다. 삼각도표법이다라고 한다면 삼각형으로 쭉 그어가지고 삼각도표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각각 모래와 미사와 점토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토양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점토양,
자, 점토량을 0%부터 쭉 해서 100%. 그러면, 자, 요점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점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다? 점토가 100%다. 100%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토양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모래는 어떻게 하냐면, 모래는 요걸 0으로 봐서 요쪽으로 가면 100% 요렇게 갑니다. 이게 모래는 이쪽으로 간다. 점토는 이쪽 방향으로 100% 가고, 이건 모래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구성하고 있는 게 미사죠. 가는 모래. 이 미사. 자, 미사는 요쪽으로 내려가면서 요게 0이고, 요게 100%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미사와 점토와 모래 이 세 가지의 비율을, 그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을 삼각형으로 그려서 도표에서 위치를 결정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토양을 보니까 모래가 예를 들어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점토가 예를 들어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미사가 20% 차지하고 있다. 미사가 2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했지만 요게 평면이 아니고 입체가 되겠지. 세면이니까 입체가 되겠지. 그래서 모래 50% 쭉 올리고, 점토 30% 쭉 올리고, 그 다음 미사 20% 쭉 올리면 이 공간 중에 요런 위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위치가 나오면, 요 위치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토다, 아니면 식토다, 아니면은, 식양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요 위치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토다, 식양토다. 그 경계에 해당되더라. 식토와 식양토의 경계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토와 식양토를 비교할 때 식토가 식양토보다 점토의 구성 비율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점토가 입자가 제일 작단 말이지. 그럼 점토의 구성 비율이 더 많은 쪽이 식토입니까? 식양토입니까? 식토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경계상에 있으면 그 이름을 식양토로 붙여줄 거냐, 식토로 붙여줄 거냐라고 할 때 점토의 비중이 많은 쪽에 따라서 식토로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99페이지의 맨 밑에 줄에 보면 토성명이 경계선상에 있어서 식토라고 규정을 할 거냐, 식양토로 규정을 할 거냐, 이게 애매할 때는 작은 입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쪽에 따라 결정해라. 작은 입자 제일 작은 게 점토다. 그럼 점토 구성 비율이 높은 쪽에 따라서 판단해라. 이게 작은 입자가 많은 토성명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건지줄 끊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100페이지 보니까 이게 이제 삼각 도표를 그려가지고 쫙 나와 있죠. 그래 이제 평면으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여기 입체 공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면이 점토, 모래, 미사라고 하는 X, Y, Z 세 개의 축이야. X, Y 축 두 개의 축이면 평면이지만 X, Y, Z 세 개의 축이면은 이게 입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점토의 비율 0에서 100%까지, 요거는 예를 들어 미사의 비율이고, 요건 예를 들어 모래의 비율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점토가 예를 들어 20%다, 미사가 50%다, 요게 몇 프로다 하면 이렇게 쭉 하면 입체 공간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 공간들을 저기 이제 표현한 게 L이다, I다, J다, K다, F, G, H, B, C, D, E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L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 뭐라고 이름 붙일까? L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중식토라고 이름을 붙이자. 자, 그러면 I에 포함되는 것은 뭐라 붙일까? 사질식토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 다음에 쭉 가서 G에 포함되는 것은 뭐라 붙일까? G에 포함되는 식양토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식양토는 점토의 비율이 몇 퍼센트, 미사가 몇 퍼센트, 모래 몇 퍼센트, 요걸 이제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 다 외우려면 참 골치가 아프지.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외워야 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히 위치를 보려면은 삼각 도표를 이용해서 그 공간에서의 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약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토양의 구성을 구분할 때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식의 구분을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약식의 구분 정도는 봐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그게 잘 안 나왔나? 어디 나와 있나?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토. 사토다라는 사토 모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양토. 양토가 일반적으로 양원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물의 생육에 좋다. 그 다음에 식토. 자, 식토다라고 하면 이 식토는 이 지륵이야, 지륵 땅이야.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러면 사토와 양토 중간, 이게 사양토야, 사양토. 그 다음에 양토와 식토의 중간, 식양토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사토는 모래 땅이고요. 양토, 그 다음에 식토는 지륵 땅이야. 요 중간 정도. 자, 그러면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모래의 구성 비율이 몇 프로? 미사의 구성 비율이 몇 프로? 점토의 구성 비율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지. 해야 되는데, 요 중에서 가장 가는 게 점토죠. 가장 가는 게 점토니까 여기서 점토의 구성 비율 정도만 알아놓자. 그러면 점토의 구성 비율이 사토의 경우에는 12.5% 미만. 그 다음에 사양토는 12.5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양토의 경우에는 25에서 37.5. 그 다음에 식양토는 37.5에서 50. 그 다음에 식토는 50% 이상이다. 대충 이 정도의 기준 정도는 알아놓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삼각표상으로 볼 때 점토, 미사, 모래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는 게 예를 들어 경계선상에 있다가 가장 가는 비중을 가지고 따지라 이랬으니까 가장 가는 점토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 우리 상식 정도라도. 그러면 이 기억을 12.5%로 이렇게 12.5%, 12.5%의 간격으로 딱 나눈 거야. 그래서 점토가 그 토양 구성 비율이 12.5% 미만일 경우를 사토라고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12.5에서 25를 사양토, 25에서 37.5%를 양토, 37.5%를 50%를 식양토, 50% 이상이나 된다. 점토가 그 토양 50% 이상이나 된다. 요것을 식토라고 그래요. 식토가 찰흙이야, 찰흙. 이 정도로 대충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농작물의 생육에 가장 좋은 토양 하면은 양토가 좋은데, 양토를 중심으로 해서 사양토, 식양토, 요 범위 정도가 작물의 생육에 좋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삼각 도표법으로서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토성과 작물의 생육에 101페이지 나와 있죠. 자, 보면 101페이지 4번에 토성과 작물의 생육에서 1번에 점토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점토분이 너무 많은 식토, 여기서 말하는 식토, 점토분이 많은 식토의 점토가 많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겠지. 그러나 물을 함유하고 있는 성질은 좋아. 함유한다, 보수력. 물이 빠진다, 통수, 이렇게 돼, 배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점토분이 많은 식토는 보수 및 보비력은 좋지만, 배수력은 약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은 불량하다. 그래서 1번에 점토분이 많으면 보수 및 보비력은 크지만 통기성이 불량하다. 밑줄 다 끊어오시고, 반대로 모래분이 많으면 사토로 올라가서 모래분이 많은 거야. 반대로 점토가 적고, 자, 모래분이 많으면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보수 보비력은 약하지만 통기성은 좋다. 공기는 잘 통해. 그러나 물을 함유하고 있지는 못해. 샥샥 빠져버려. 그죠? 그리고 3번에 사양토가, 3번 이 말이 바로 사양토입니다. 사양토, 그 다음에 양토, 식양토, 요 부분이 작물의 생육에 가장 바람직하다. 생물에 바람직하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들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